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높은 곳으로 갔다가 갑자기 아래로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 말이죠. 저희 부부의 삶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어떻게 다시 행복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아주 작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원체 촌이었던지라 어딜 한번 나갈라 치면 3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타고서 나가야 했고, 학교를 가려면 동이틀 무렵부터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지만 그 덕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전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을 졸업한 후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부모님께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드렸고요. 절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키워주셨기에 당연히 용돈 정도는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가 드리는 용돈을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어.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우리가 뭐 키워준 값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중에 결혼 자금이랑 집 살 때 도움될 수 있게끔 저금을 해라. 이제 너도 마냥 우리 도움이 필요한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경제활동도 시작했으니까 큰 대소사가 찾아오면 부모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해결할 줄 알아야 돼. 돈 허투루 쓰고 다니지 말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계획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모님께선 단 한 번도 제가 벌어온 월급을 손대지 않으셨고, 항상 제게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새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버는 돈의 7, 80% 정도는 꾸준히 저금을 했고, 30대가 다 되었을 때쯤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내는 20대 초반부터 이곳에 들어와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밝은 성격에 이 넓은 직장에서 아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으면 피곤해서 축 처져 있다가도 저절로 힘이 차오르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죠. 저희가 비슷한 나이 또래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동료들은 계속해서 저희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곤 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직장 동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되려 툴툴거리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오빤 저랑 엮이는 게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난 괜히 너 불편할까봐 그러지. 누가 불편하다고 했나? 난 좋은데. 오빠, 다들 저렇게까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냥 우리 사귈래요? 같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고 수다를 떨던 사람과 연인이 된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처음엔 아내와 사귀는 것이 얼떨떨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니 저 역시도 그 에너지를 받아 밝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래서 딱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조심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수야, 너랑 있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서 앞으로 평생 너랑 같이 행복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곤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제게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오빠랑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고 이쁜 애기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 돈 좀 모으면 그때 결혼하자. 기다려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10년을 기다리라면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10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고마워, 오빠. 이 반지는 내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 거기서 살짝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분명 직장의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 아내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없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애교 많고 따뜻한 성격을 지닌 아내를 부모님께선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 아내도 시골집에 가면 항상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님의 밭일을 도와드리면서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나도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항상 씁쓸하게 웃으며 나중에 라고만 미룰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아내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얘기를 언젠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그 사정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 입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빤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도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는지, 왜 내가 오빠한테 우리 가족을 소개시켜주지 않는지. 궁금하지. 근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안 꺼내는데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거잖아. 그래서 언젠가 네가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알아서 말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내가 먼저 말 꺼낼 때까지 기다려줘서. 오늘에서야 말할 용기가 좀 생겼어. 오빤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니까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편하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난 외동으로 태어났어. 남들은 외동으로 태어나면 온실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줄 아는데 난 아니었어. 엄만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보단 장사가 먼저였던 사람이었거든. 내가 8살 때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바로 앞에 있길래 배고프다고 말하니까 나한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엄마 지금 나갈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참 웃기지? 엄마한테 난 단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된 적이 없었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아빠도 나처럼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퇴근할 때마다 땀이랑 흙먼지에 잔뜩 찌든 작업복을 입고서 집에 돌아오면 나부터 안아주셨어. 일하고 오면 진짜 피곤할 법도 한데 맨날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앉아서 다 들어주고 그럼 아빠는 웃으면서 우리 공주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재밌었겠네 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좋았어. 그래도 아버님이랑은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네. 지금도 아버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아빤 내가 9살 되던 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우리 아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던 분이셨거든. 그날도 퇴근길에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난 아직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이 계속 어제 일처럼 떠올라서 가끔 너무 괴로워. 우리 아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아내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 울컥하는 마음의 아내를 품에 꼭 안고 진정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독여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른 아내는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갔어요. 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빠가 더 그리웠는데 엄만 그러지 않았나 봐.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쯤 됐을 때
어떤 아저씨랑 남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인사해. 네 새아빠랑 오빠야. 앞으로 깍듯하게 새아빠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3년이 지나고 나서 재혼이라니 내 상식으론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아, 재혼하셨구나. 오빠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 새아버지도 결혼을 하셨었던 거야? 맞아. 너무 속상했지만 뭐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니까 나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새아빠라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잘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어. 근데 그땐 몰랐지. 그게 내 인생 지옥의 시작이었을 줄은. 무슨 소리야? 지옥이라니. 엄만 새아버지랑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날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 물론 새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뭘 하든 오빠가 먼저였고 학원도 오빠만 보내주고 내가 그렇게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할 땐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하더니 오빠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무슨 학원 보내줄까? 음악 학원? 태권도 학원? 말만 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아휴, 엄청 서운했겠다. 그렇게 시간 지나고 오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오빤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 다 내주면서 내가 대학 가고 싶다니까 뭘 하는지 알아? 야, 여잔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시집만 잘 가면 돼. 여자가 대학은 무슨 대학? 이러는 거 있지? 그때 나도 울컥해서 등록금 내가 벌어서 내가 갈 테니까 제발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진짜 가관이더라고.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서 키워준 거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공장 들어가 일하고 22살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아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꿈이 있었을 텐데.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았어.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난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 취급을 당했어. 적금 들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100만 원씩 빼들고 가고 내가 지금 직장으로 옮기니까 달에 100만 원 내던 걸 150으로 올려서 달라는 거 있지? 나도 참 바보 같았던 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모른 척하고 내 쓸 거 쓰고 모을 거 다 모으면 되는데 엄마한테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엄마가 하라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모은 돈 한 푼 없는 거고 오빠 프로포즈도 못 받아줬고 우리 집에다가 소개도 못 시켜줬던 거야. 괜히 오빠한테도 문제 생길까 봐서. 그냥 돈 주지 말고 외면해버리지 그랬어. 너한테 도움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돈을 왜 준 거야? 법적으로 이어진 가족이잖아. 그래도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보금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생각했어.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전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잘 커져서 밝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후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중견기업까지 들어가 놓고서도 적응을 못하고 2년 만에 그만두고 여기저기 들어간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뱅뱅 맴돌다가 백수가 된 지 5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사정을 모두 다 알게 된 전 더욱 아내의 옆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했어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으니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서도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너랑 더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네가 받은 상처 내가 천천히 치료해 줄게. 나랑 결혼하자 지수야. 그렇게 아내는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아주 천천히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들떠서 준비를 하기보단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무척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은 표정으로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던 아내였는데 말이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오빠가 갑자기 장사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나보고 5천만 원 정도만 보태라고 하네.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뭐? 5천만 원? 절대 해주지 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잖아. 5천만 원 주게 되면 넌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절대 돈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대출은 더더욱이나 꿈도 꾸지 마. 아니다. 차라리 결혼할 남자 있다고 말씀드려. 아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전 큰맘 먹고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갔더니 장인 장모 그리고 형님이 차례로 팔짱을 끼고서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세호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모두의 표정을 살피니 예상했던 대로 표정이 썩 밝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진수성찬까진 아니어도 기본적인 대접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게 건넨 건 식사도 과일도 아닌 얼음 2개가 동동 띄어져 있는 믹스커피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만 문전박대하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거라도 감사히 잘 마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거실에 앉아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는데 장인과 장모가 저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장모가 한숨을 쉬며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 얘긴 들었어요. 같은 공장에 다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에휴, 공장에서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 것이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직장에서 시시덕거리며 연애질이나 하고. 너 엄마가 40 넘을 때까지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 아유, 차라리 결혼할 거면 돈 많은 부잣집 남자나 어떻게 좀 꼬셔서 데리고 올 것이지. 보아하니 딱 돈도 없게 생겼구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고 수확한 거 판매하면서 지내십니다. 봐봐, 내 말 맞지? 뭐 볼 것도 없구만. 그 남자 보는 눈 참 없다 너도. 데리고 와도 꼭 이런 집안 남자 데리고 오고. 그 말을 들은 전 조용히 분노를 삭혔습니다. 처갓집이 아니라 생판 남이었다면 저런 말을 듣고 그냥 한바탕 했을 텐데 하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지수랑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얘 내 딸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앤데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네, 첫 번째는 제가 꿈꾸던 이상형입니다. 지수가 정말 착하고 밝고 잘 웃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랑 결혼해서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내일 모레면 나이가 30인데 뭘 지켜준다고 그래요? 그냥 누구라도 지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끔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선 처갓집으로부터 지수를 지켜주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아질 것이 뻔했기에 둘러둘러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기분 나쁘게 비웃은 뒤 제게 연봉은 얼마 받는지 그리고 여태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있는지 등등을 묻더니 제게 대뜸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우리 지수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우리 집에 돈 보내줬던 거 알지? 네,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하면 한 달에 기본 2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지? 이거 꼭 해준다고 말해야 결혼시킬 거야. 그건 제가 지수랑 둘이서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지수하고 행복하게 가정 잘 꾸리겠습니다. 어머님도 따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제가 지수한테 정말 잘할 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정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처갓집에 강렬한 눈도장을 찍고 양가 부모님들끼리의 상견례도 끝마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상견례를 하는 날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심하고서 식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는 족족 예식장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식을 올리려면 최소 내년 말까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냥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바로 부모님께서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놓았다는 것이었죠. 요즘은 교회나 성당에서 조촐하게 식 올리는 게 유행이라더라. 엄마가 목사님께 따로 부탁드려 놨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드레스 입고 사진도 많이 남겨놔야지. 그렇게 저흰 부모님의 배려로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 바로 처갓집 식구들이었죠. 저희는 벚꽃이 예쁘게 만개할 때쯤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지인들이 서울에서 고향까지 찾아와 축하를 건네줬어요. 그런데 장모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까지 계속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식장이 없으면 그냥 최대한 늦게 식을 올리면 되지. 대체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런 총구석에서까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난리를 친대? 아유, 참네. 저희 부모님은 장모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직접 옆에서 듣고서도 웃으면서 무시하셨어요. 장모에겐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교회에서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딱 아늑한 정도의 평수였죠. 그렇게 이삿날 부모님이 둘러보러 오시고 얼마 지나 장인과 장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출 더 받아서 좀 더 큰 집을 사던지 하지 않고 코딱지만한 집에서 뭘 하겠다고? 아, 그리고 장서방, 그때 우리 집 처음 왔던 날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 장모는 집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기억했지만 장모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았기에 일부러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아주 가관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그 얘기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어. 젊은 사람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매달 우리한테 200만 원씩 보내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장모님. 근데 그때 저희가 확답을 드린 게 아니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저희가 진지하게 상의해봤는데 이제는 그동안 지원했었던 금액들 일절 다 끊기로 결론 지었어요. 대신에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날엔 용돈도 드리고 제가 사위 노릇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누구 마음대로 지원을 끊겠다는 거야? 야, 지수야. 이건 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그런 거지?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도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도 맨날 형님이랑 차별이나 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딸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가정이 생겼으니까 자식 낳고 잘 살 생각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면 어떤 사이가 조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너 인정 못해. 결혼식 올렸어도 혼인신고 안 했으면 끝 아니야?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어제 혼인신고 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의 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자 장모는 분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절 노려봤습니다. 그러고선 잔뜩 씩씩거리더니 앞으로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서 장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장모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서 정작 제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저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좋은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뵙기도 하고 생신도 정성껏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장인과 장모는 제가 영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이가 명절에 가면 상다리가 휘어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사위 앞에 밀어다 주고 그러지 않나요? 장모는 명절날에도 저희를 찬밥 취급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백수 노름을 하고 있는 형님에겐 불고기 반찬이며 육전이며 온갖 맛있는 반찬들을 먹여줬죠. 사흘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손가락에 아주 소스까지 다 묻혀가면서 우걱우걱 먹어치우는데 보는 사람 밥맛이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제 앞에는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나물 반찬들만이 앞에 있었는데 저는 그 나물들을 밥 위에 올리고서 보란 듯이 맛있게 먹어치웠어요. 자네, 지금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저는 고기 반찬보다 이런 건강한 나물 반찬을 더 좋아해서요. 장모님, 밥 한 공기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자네 줄 밥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하게. 저는 절대로 처갓집 식구들에게 기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미운 털은 점점 더 박혔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생일이 찾아왔어요. 저녁 퇴근 후 아내와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보, 결혼 전에 나한테 그랬었지? 가족이랑 등 돌리면 혼자 남는 것 같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당신이랑 생일 파티도 하고 맥주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기고 나한테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안겨줘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난 이제 당신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 오늘 생일인데도 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형님까지 연락 한 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딱 그냥 적정선 지키면서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도 그만큼 했으면 정말 열심히 했어. 우린 앞으로 서로만 생각하면서 살자.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저만 믿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고서 모처럼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장모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아내의 표정이 또다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장모가 또 돈 타령을 시작한 거죠.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말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너 오빠한테 줄 5천만 원은 대출 받았니? 엄마가 네 남편 몰래 빠른 신뢰로 5천만 원 준비하라고 했지? 까먹은 거 아니지? 무조건 네 남편 몰래 해야 돼? 그 소리를 들은 전 아내를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단호하게 딱 잘라내라고 말해줬어요. 제 입모양을 본 아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장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빠 도와줄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 오빠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오빠가 가게 차리는 비용도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일일이 부담해야 돼?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은 그대로 오빠가 갚아준대? 아님 엄마가 갚아줄 거야? 이해. 가족끼리 잘 되라고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갚기는 뭘 갚어?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오빤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야. 그러니까 도와줄 이유도 없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얘기 꺼내면 가족이고 뭐고 이제 연 다 끊고 살 테니까 진짜 날 조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신 얘기 꺼내지 말아줘. 장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키는 대로 모두 해왔던 아내가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세우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 형님, 장인, 장모, 돌아가면서 오는 전화나 문자들을 모두 무시했고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처갓집 식구들은 저희 부부에게 점점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냅다 전화해서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을 장모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하지도 않던 안부 전화를 해서 저보고 잘 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장모님, 웬일이세요? 저한테 안부도 다 물어보시고. 그냥 요즘 더운데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장서방,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딱 42만 원이 부족하거든. 혹시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자네도 돈 나갈 때 많을 텐데 미안하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도 안 물어보시고 문자로 계좌번호만 딱 남기셨을 뿐이?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자네한테 좀 너무했더라고. 솔직히 뭐 돈은 땅을 파서 나오는가? 자네랑 우리 지수가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예전엔 정말 미안했어. 딱 이것만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장모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장족의 발전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였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남에게 부탁을 하는 태도로 말을 하니 저도 딱히 거절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장인의 생신날이었는데 같이 식사나 하자며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처갓집으로 갔는데 아주 상다리가 휘어져라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은 거예요. 게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모두 제 앞으로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장서방, 이 백숙부터 어서 먹어보게. 내가 잘하는 집에서 사온 거라 진짜 맛있을 거야. 닭다리 잡고 한 입 크게 뜯어.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매제, 안 먹는 거지? 안 먹으면 이거 내가 먹는다? 이야, 넌 그만 좀 먹어.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지 주둥이에만 들어가기 바쁘지? 하나밖에 없는 이 매제 좀 챙겨. 형님의 등짝까지 때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 정말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 이날도 돈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갈 때쯤 장인어른이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급해서 그러니 300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부턴 저도 딱 도와드릴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할 줄 알았고 부탁을 할 땐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죠. 제가 이 집 식구가 되고 끊을 땐 단호하게 끊어냈기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엔 도움을 주고 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은 딱 잘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처갓집과 저희 부부간의 가불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어요. 늘 마음고생을 하던 아내도 이제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던 그 시기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33이 됐을 무렵쯤 새 생명이 찾아와 준 것이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미스거린다고 했던 아내가 혹시 몰라 임태기를 시도한 다음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까지 찍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와, 우리 여보 만세! 나 이제 아빠 된다. 결혼 생활을 한 지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새 생명이 찾아와 주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기쁜 마음을 겨우 추스른 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아빠가 되는 거고 당신도 엄마가 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자. 내가 평생 당신이랑 우리 애기 지켜줄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마법에 걸린 듯 했습니다. 뭘 해도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지겨웠던 회삿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같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절 축하해 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직장 동료들도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고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서서히 배가 나오는 임신 5개월 정도가 됐을 때쯤 회사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 됐습니다. 예비 부모의 기다림이라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미리부터 아내와 백화점을 돌면서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쓰기 위해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고 모비를 달고 또 아기 침대를 놔두고 하루하루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딱 26주가 됐을 무렵쯤 아내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벼운 몸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더군요. 아, 몸이 왜 이러지? 속도 너무 안 좋고 가슴에 이상한 멍울 같은 것도 만져지는 것 같고 원래 다 이런가? 많이 힘들면 바로 병원 갈까? 아니야. 어디서 봤는데 병원 가서 약 같은 거 먹고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대. 한번 참아볼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던 아내의 몸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복통까지 호소하며 제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아내는 결국 제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 요새 꿈자리도 계속 사납고 혹시 우리 똥구리한테 무슨 일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걱정이고 병원 가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아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산부인과 쪽으로 향해 그동안 있었던 증상 같은 걸 말씀드리니 벼랑간 표정이 확 굳어지시며 유방외과 쪽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유방외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를 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셨으니 기본적인 초음파부터 확인한 다음에 횡파탄성 초음파라고 해서 만져지는 그 멍울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원래 임신 중기되면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혹인지 아니면 종양인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초음파상으로 모양이 안 좋으면 총생검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우선 보호자분께선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내에게 제발 아무런 일이 없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기다리기만 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검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의 좌절보단 아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 저는 곧장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아내는 본인이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선생님께서 뭘 하셔? 나 어디 아프대? 아니, 당신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밥 잘 먹고 좋은 것만 보래. 아, 앞으로 내가 당신 옆에서 진짜 잘 지켜봐야겠다. 그래? 아, 다행이다. 나 엄청 걱정했는데. 아내 안도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했기에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유방암이래. 내가 어제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사실대로 얘기 못했어. 미안해. 뭐? 유방암? 그럼 우리 애긴 어떻게 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사례들도 찾아봤는데 제법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출산하셨대. 내가 당신 옆에 있어줄 테니까 우리 힘내보자. 우리 똥그릴 위해서라도, 어?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손을 꼭 잡아줬고 품에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과 동시에 암 환우 카페에 가입해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만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면 혹시나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이 가진 않을까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열심히 아내의 뱃속에서 뛰놀며 태동을 보여주곤 했어요. 아내의 배가 살짝씩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발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 때문에 저희 아이가 아프게 태어나지 않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명절, 저희 부부는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몸이 힘들어 먼저 잠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장인 장모와 함께 정과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 많이 미우시죠? 장모님께서도 제가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사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사실 결혼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두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관계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꼭 고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그렇게 장모님께 돈을 뺏기고 또 뺏기면서도 유일한 핏줄이란 이유 하나로 장모님 손을 못 놓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엄만 엄마니까. 뭐? 지수가 정말로 그랬어? 장모님,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장모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과거는 다 잊을 테니까 이젠 정말 집사람, 딸처럼 대해주세요. 외롭게 자란 집사람, 지금부터라도 좀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티는 안 내도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장모님 사랑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미안하네. 자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너무 우리 지수한테만 의지하려고 했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니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랑 지수한테 정말 못할 짓 많이 했네. 이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겠네. 장모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변하진 않겠지만 예전보단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내는 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가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아내도 아이도 건강하게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저희 부모님도 올라오셨고 또 장인 장모도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분만실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께서 제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가니 제게 가위를 쥐어주시며 탯줄을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3.5kg의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분만실에서 나오니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은 제게 모여 아내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는 어떠니? 아무 문제 없니? 창서방,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어? 우리 딸은 어때? 그리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났어? 아님, 뭐가 잘못됐대? 어서 말을 좀 해봐. 애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아빠가 됐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자 저희 부모님께선 저를 꼭 안아주셨고 장모님께서도 절 끌어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우리 딸이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자네 덕분일세. 정말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4월 17일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장모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며 눈물을 흘린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아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출산을 했고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부의 걱정을 한 몸에 샀던 아이도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 줬어요.
그 뒤로부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병세가 조금씩 나아져 지금은 완치 판정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시련과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아내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지금 저희 가족은 빛도 보이지 않았던 밑바닥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들으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뀐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서방, 어서 밥 먹어. 네, 장모님, 오늘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했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 와,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겠네요,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께선 가끔 내려오셔서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고 또 저희 가족의 식사까지 차려주시곤 한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에게 소소한 변화가 찾아오고 나니 예전과는 다르게 서로 웃는 일도 많아졌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얘기를 꺼낸 뒤부터 장모님에겐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장모님께 유일하게 남은 피부친 이제 아내가 유일했기에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신 것 같았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해주시고 내가 아이를 볼 테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 쉬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예전과는 달리 장모님께선 아내를 위해 본인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두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난날에 주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서라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참, 형님도 언제부턴간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희 집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 가족에겐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 저도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지금보다도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노력하면서 가장의 노릇을 다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변화 없인 발전이 불가능하고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갓집 식구들 모두가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은 각자 변하게 됐고 서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발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